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주민자치학회 사무총장 안현입니다. 네, 오늘 한국지방의회학회 연례학술대회 한국주민자치학회 기획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장을 맡아주실 분은 연세대 개경교수이신 이관춘 교수님이시고요. 발제는 허선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협력회장님, 그리고 토론으로는 유동상 공공성과연구원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법무법인 온다의 이동호 변호사님, 그리고 아주대학교의 문은영 교수입니다. 자, 패널 분들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가 주민자치와 사회자본 확충 방안인데 큰 대주제가 그 안에서 주민자치와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주민자치의 표준 조례의 문제점을 그의 관련성에 대해서 오늘 발제를 맡아 주실 거고요. 또 그와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 이 세 분의 전문가들이 아주 기타 넘는 토론을 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치 철학의 그 가장 중심적인 인물인 존 롤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 정의, 정의로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회 기본 제도가 정의로워야 된다. 자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의 제도, 조례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에 관련된 사람들의 철학이나 사고방식이나 신념이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기본 제도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표준 조례는 우리에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 주민자치의 그 철학을 실현하는데 주민자치의 본질을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역시 정치 철학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샌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그 기본 제도, 모든 제도 관행 밑에는 모종의 이론이 있다. 모종의 이론, 철학이 있다. 중요한 것은 정치 철학에서는 그 모종의 이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가 그 모종의 이론에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고 그 모종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 조례에 주민자치의 원리가 얼마만큼 거기에 흡수되어 있느냐, 그죠? 아니면은 주민자치 조례와 주민자치의 본질과는 괴리가 있는 것인가 하는 점. 괴리가 있다고 하면은 주민자치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주민자치 조례를 개정하는 사람들의 철학, 이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보통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오늘 주민자치학회에서 세션은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의 기본 제도가 주민자치 제도를 포함한 사회의 기본 제도가 더 정의롭고 더 올바르고 더 인간 중심적인 우리 전산지 회장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그러한 조례 제도가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학문적으로도 중요하고 당장 우리의 일상과 직결되는 그러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세션은 특히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오늘 발표를 맡으신 그 허선 박사님은 이쪽 분야에 있어서 이론과 실제를 아주 겸비한 보기 드문 아주 전문가시고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아마 오늘 발표 내용을 좀 시간 제약상 먼저 들으시고 그다음에 토론 세 분의 토론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플로어에서 함께 토론에 참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것과 달리 오늘은 이제 학회 소속에서 한 세션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제가 또 3시 넘어서 있기 때문에 토론이나 발표나 시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특히 토론은 신경을 안 써 주시면 제가 또 모처럼 만에 사회자의 권력을 한번 좀 휘두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지금 제가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맹이 있게 핵심적인 거를 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를 우리 저 발표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허선입니다. 제가 이제 미리서 사과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발표를 하면서 이게 아카데미 페이퍼를 쓴 게 아닙니다. 이게 팔러시 프로포잘을 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걸 전상직 한번 한 발짝 더 나가봐라. 특히 표준조례 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것도 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덥석 물었는데 입맛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민자치 기본 원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현재 실존하고 있는 그 표준조례에 대한 얘기는 있는 걸 전제로 하고, 그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걸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공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근데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원리라고 하는구나. 주민자치 제도라는 게 무슨 뺐다고가 있는 거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저희들은 이제 법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법이나 또는 뭐 조례나 뭐 정책이나 뭐 이런 쪽이 이게 핵심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속에 있는 철학이 있구나. 만약 이것이 어긋난다 그러면 그 본질적으로 오퍼레이션이 안 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는 이제 그것에 대한 중점을 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민자치에 대해서 많은 이제 운동가들 또 많은 학자들이 엄청난 비판을 했어요. 근데 비판은 비판으로 끝나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또는 정책 데스크에 있어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또 특히 입법 라인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왜 그럴까? 뭔가 우리가 비판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너무 상투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기본 원리 공부하면서 이것 가지고도 이렇게 이밸리에이션 잣대가 되겠네. 그러면 또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겠네. 또 얼마나 본질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 기본 원리라는 컨셉의 그 인간의 존엄성, 연대성, 보조성, 공동성, 이게 이것보다 더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컨셉 자체는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전상직 교수님이 다른 학문에서 발전된 그 컨셉을 차용해서 주민자치 운동에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그분의 페이퍼나 또는 발표문을 보면 그게 잘 나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학 쪽에서 주로 공동체 컨셉에서는 그 기본 원리란 말하지 않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논문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정치학 쪽에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행정학 쪽에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잘 아주 정교하게 디벨롭되어 있다는 생각은 못 들었어요. 이 컨셉들이. 근데 이 카톨릭 교회 그 사회교리의 그 책자에서는 이건 엄청난 내용이 들어 있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제가 그냥 이걸로 쓰는 게 좋겠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걸 하기 전에 뭐 우리 주민자치 학교에서 제가 한번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한 적이,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회 보신 분이 내가 이 기본 원리가 이게 쉽지가 않고 매우 어렵습니다 해보니까, 그랬더니 이 천만에 이거 아주 쉬운 거다 라고 하면서 뭐 설명을 했는데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워낙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톨릭 사회교리 쪽에서는 요것만 읽는 것 자체도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인간의 존엄성 원리.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초다. 이게 뭐 카톨릭이니 뭐니 이 종교 개념을 난 떠날 필요도 없다.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살아있는 공간에서의 구체적인 우리들의 모습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이고, 그 모든 사회생활은 그 명백한 주역인 인간을 표현한다. 이것도 아주 좋은 표현이 됐라고 느꼈어요. 따라서 인간 사회는 교회의 사회교리 대상이다. 교회는 사회적으로 일치되어 있는 인간들 밖에도 인간들 위에도 있지 않고 오직 인간들 앞에 있고 인간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 문제에 관한 카톨릭 사상의 중심이고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을 체험하는 원칙에서 사회교리는 발전한다. 인간은 자유 안에서만 선을 지향할 수 있다. 제일 밑에 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다. 자유와 책임을 지닌 존재로서 동료 인간과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그들과 지식과 사랑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민자치 운동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민자치를 이렇게 오퍼레이션 할 때마다 이게 사람을 위한 조직인데, 물론 사람을 위한 조직이 아닌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을 위한 조직, 사람과 가장 가까운 조직인데, 제가 지금 70이 넘어서 좀 철이 좀 들었어요. 전에는 일밖에 모르고 그런데 내가 애가 둘이 있고 마누라가 한 명 있는데, 그게 이제 소위 패밀리 아니겠어요? 저는 패밀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뭐 결혼해서 사는 것이고 살다 보면 애 낳고 그러면 내가 잘 키우고 뭐 돈 벌어다 주고 또 뭐 사회활동하고 또 좋은 일 있으면 서로 나누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아주 상식적으로 뭐 가장으로서의 의무 또 인간으로서의 뭐 이렇게 성실성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저는 이제 캐톨릭은 아니고 프레스텐트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누라를 인간의 나하고 절대 가치가 있는 인간의 가치로서 아주 완벽하게 평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마누라라는 그런 틀 속에 그 인격을 집어넣어서 평가했을 따름이지 나하고 1g도 틀리지 않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라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남용을 하게 되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집사람은 또 억울한 면이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아주 문제 있는 남자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더라 하는 얘기죠. 이게 주민자치 운동하면서 이제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지 않으면 허물어지는구나. 모든 학문의 목표가 우리 인간의 존재의 어떤 가치를 높일 것이라 그러면 우리 거기에 천착하지 않고 그러면 아주 허황한 얘기가 되는구나. 또 방향도 잃어버릴 수가 있겠구나. 정치도 마찬가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들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저는 법학하는 사람이고 경제학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또 관료해서 법을 집행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새삼스러운 얘기를 제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선의 원리는 참 어려운 컨셉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자기 완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의 조건에 충하다. 그래서 난 산다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이 늘 해요. 우리가 뭘 먹고 어디서 어떤 집에서 사느냐 하는 삶의 모습이지만 또 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우리가 산다는 건 행복하게 산다, 무슨 소확행이다, 무슨 뭐 안전하게 산다 그런 얘기 하지만 사실 산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자기 실현이거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내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내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오늘을 참는 거고 오늘 돈을 버는 거고 훈련하는 거고 공부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근데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면 이게 문제가 되긴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더욱 충만한 자기 삶, 자기 완성 뭐 이런 표현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다. 그게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자치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셀프 거버먼트라고. 셀프 거버먼트도 이게 머릿속에 팍팍 안 들어오긴 하는데 어쨌든 내 속에 뭔가 덤탱이 있다면 그걸 실현시키는 거. 우리가 씨가 되면 씨를 뿌려놓으면 봄이 되면
적당한 조건만 생기면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 무슨 힘으로 올라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주역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역에서 보면 그 이제 양의 힘으로 올라온다. 씨앗이 왜 엄청난 힘으로 올라올까?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간도 우리가 씨라고 생각하면 뭔가 내가 이렇게 움트고 싶고 뭔가 펴고 싶은 세상이 있는 거죠. 그 생각을 저는 이제 이거 하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인간은 다른 인간과 더불어 다른 인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도 우리 사회성 이런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걸 느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부분은 매우 아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왜냐하면 이건 이제 밑에 보면 개인의 창의와 노력으로 완수할 수 있는 것을 개인에게서 뺏어서 사회에 맡길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개인은 약하고 혼자잖아요. 근데 우리 어떤 상위 단체나 조직은 크고 강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행정으로 보면 그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뺏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게 더 사회적인 합리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위의 조직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은 더 큰 지위의 집단으로 옮기는 것은 불이다. 중대한 해악이다. 또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이런 것이 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체의 성원을 위의 것들은 돕는 것이기 때문에 파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자기가 더 잘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상위 질서의 사회는 도움의 자세, 이게 보조성 컨셉인데 도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지원과 증진과 발전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중간 단체들은 결국 상위 단체들에 흡수되거나 대체되거나, 그래서 고유의 품위와 본연의 위치를 스스로 부인하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결국은 한 개인이 얼마나 자기 실현을 할 수 없는가, 자기 행복을 추구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돕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쓰면 지원하는 것인데, 지원하는 것은 다른 말로 간섭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밸런스가 필요하고 또 이것 자체는 지원하는 것 때문에 이건 업무의 배분이거든요. 조직에 하이라키가 있다 그러면 상위 조직과 하위 조직 간의 업무의 배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권력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그 명예라 그러면 명예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폴리티컬한 프로세스다. 그래서 우리 정확히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주민자치 운동은 그냥 이게 이 문제만 생각을 하면 완전히 폴리티컬 프로세스다. 우리가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이 현실적인 주민자치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 참여 부분은 엄청난 중요한.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무슨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조직을 해도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참여의 방법 없이 자기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참여처럼 어렵고, 그래서 무슨 동기부여를 하고, 그래서 무슨 돈을 주고, 또 명예를 나눠주고,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부르지만 얼마나 참여가 중요한가 하는 것은 정말 참여하지 않으면 이제 자기의 공간을 남들이 침탈해서 뺏어가 버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연대성 부분입니다. 연대성 부분은 이제 solidarity 이렇게 영어로 쓰던데 결국은 이거 나는 좋은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회적 컨셉으로 저는 요즘 이거 공부하면서 그게 아니고 연대 보증 개념이다. 원래 solidus라는 말 자체가 연대 보증. 이게 내가 누가 돈 빌릴 때 내가 연대 보증 해주면 그 사람이 돈 못 붙이면 내가 돈을 내는 거잖아요. 이 공동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가훈이 연대 보증 쓰지 말자.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30년 전에 우리 선배들 연대 보증 써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은 거의 그런 일이 없어졌지만. 연대 보증이 왜 연대 보증해야 하는가? 함께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약서 없이도 사회 자체가 내재되어 있는 연대성이 있는 것이다.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연대라는 게 무슨 뭐 이렇게 도덕적인 책무만은 아니고 강력한 의지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다.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도 항속적인 디터미네이션이다.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책임 있는 만큼 만인의 선익과 그 개인의 선익에 투신함을 뜻한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게 아주 스트롱 인게이지먼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려 그러면 이제 내가 사회에 빚지고 있구나. 나는 이 표현도 매우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에 빚지고 있다? 빚 안 갚으면 그만 아닌가? 근데 아니다. 이건 빚 안 갚으면 살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본 원리, 공동체의 기본 원리인데 주민자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동체 운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컨셉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그 사회학에서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공동체의 기본 원리라 그러면 공동체가 뭔지도 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회학 관련된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중앙도서관에 가서 서치도 해보고 뭐 그랬는데 공동체의 데피니션만 94가지라고 논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우 이렇게 아주 서프트한 그런 컨셉이구나. 뭔지는 우리가 알죠. 우리가 공동체라는 걸 그냥 컨셉은 뭐 알지만 그걸 구체화시키고 오퍼레이션을 하려고 그러면 잘 모른다, 어렵다 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너무 빠져 있으면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게 그렇다. 이 디벨롭된 이 4가지 프린시플들 또는 뭐 에틱들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 운동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산다는 것은 자기 성취, 자기 실현, 셀프 리얼라이제이션 이것이 주민자치이고 결국은 주민자치라는 것은 내 주변에 내가 먹고 살고 또 걷고 또 쓰레기 버리고 또 호흡하고 눈으로 보는 거 이게 생활 아니겠어요? 이게 생활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결국 나의 존엄, 나의 삶에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내가 해야 한다. 아까도 내가 패밀리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4명의 가족원이 있는데 내가 그걸 우리 네 명이 합의해서 가정을 관리해 나가지 않는다면 누가 딴 사람한테 맡긴다 그러면 가정 관리 전문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맡긴다 그러면 그게 사는 건가? 짐승이 사는 거나 사육되거나 마찬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찬가지다. 주민자치라는 것은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가족자치 그 다음 단계가 주민자치인데 나는 아까도 우리 지방의회 뭐 말씀하시고 지방자치 얘기했는데 지방자치는 안 해도 상관없을지도 몰라요. 주민자치만 제대로 되면. 주민자치만 제대로 되면 도가 없어도 상관이 없을지도 몰라요.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주민자치만 제대로 돼 있다 그러면 국회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한 그런 그 인스티튜션들, 포리티컬 인스티튜션들을 상정하고 그냥 거기에 책임을 묻지 않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정식으로 오늘 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은 결국 국회라는 인스티튜션이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민주주의를 어떻게 저해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없지 않잖아요. 또 국민들을 위한 기구가 아니고 자기들만의 기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잖아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조성의 원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기관의 불간섭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자치 얘기하면서 계속 간섭하지 말고 돈은 주라. 근데 간섭하지 말라.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뭐 그래야 일이 되니까 이런 논리였지. 이게 소위 보조성의 원리에 의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좀 더 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말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의 배분 또 자원의 배분의 문제 때문에 정치 운동이다. 그다음에 보조성의 원리는 이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는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빼내버리면 보조성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보조성은 이제 위에 있는 기관은 아래에 있는 기관이
하고 있는 것을 최소한의 간섭을 하거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게 효율 개념이 되면 규모의 경제 컨셉이 있어서 덩치가 큰 것이 더 잘할 수 있다고요. 평균 단가가 떨어진다고. 그래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조성을 인간의 존엄성을 시키는 필수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기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까 내가 국회 얘기했지만 기관 자신의 이익을 전제하는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허구일 뿐이다 그런 말씀을 느꼈다. 그다음에 보조성 권리는 최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건 주민자치 안에서 이런 게 주민자치는 주민자치 위에 있는 동이나 또는 시군 나 또는 뭐 도나 국가나 이것이 주민자치를 간섭을 적게 했으면 좋겠다. 부당하게 간섭하지 말라 하는 얘기지만은 주민자치 안에서는 결국은 인간이잖아요. 우리 주민이잖아요. 그 주민에 대해서도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민자치라는 선한 이름을 가지고 뺏지 말라. 굉장히 나는 여기서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이거 공부하면서. 그다음 공동선의 원리는 이 주민자치 참여와 동기부여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업의 선택, 그다음에 시행 방법에 필수적인 기준이 된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 네 가지의 이 프린시플을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 운동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또는 추진 방법에 있어서의 어떤 평가 기준이나 또는 그 지혜의 소스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자치 제도적 법이 읍면동에서 우리가 지금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 네 가지 컨셉에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읍면동이 무슨 우리 생활단위인가 행정단위지. 우리 생활단위는 우리 가족이고 우리 집 옆에 있는 옆에 네이버후드지. 네이버후드는 그대로 가버리고 무슨 읍면동으로 가니까 우리가 동사무소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해요. 그 가는 동안에 모르는 사람 90%를 만나고 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 살지만 아파트 사람 얼굴 잘 모르고 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 그다음에 보조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입에드는 인간이 없고 주민이 없는 주민자치. 우리가 이제 주민이 없는 주민자치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자치위원이 지방자치회 멤버가 되니까 이런 말씀.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지 않는 자치위원회 선임, 예산 배분, 권한의 동의 이런 말씀. 그래서 이제 이런 컨셉이 들어서 조금 더 이제 표준 조례를 가지고 따져봤는데 조항별로 제가 이걸 매트리스를 만들어가지고 따졌는데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6가지만 꺼내서 좀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드린데 이게 이제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게 내용이 좀 부실해요. 조금 저는 이 항목별로 이 네 가지 갖다 놓고 이걸 뉴메리컬 메리트로 이렇게 좀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좀 정성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조금 더 좀 내용 있는 말로 그러려 그러면 아까 네 가지 원리의 평가 엘리먼트를 좀 찾아내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시간도 좀 없고 또 제가 소양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건 하나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표준조례 부분에 설립 설치 부분의 핵심적인 것은 읍면동의 시장 군수가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떻게 비판하는 거는 주민자치 자발성이 핵심인데 자발성에 이게 어긋나는 거 아니냐. 또 민주적 구석을 해야 하는데 이게 어긋난 거 아니냐. 왜 위에서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사회적 활동과 그 본능적인 어떤 필요성들을 이게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행정 단위에 맞추는 어떤 어드미니스트리티브 하이라키이지 이게 인간의 자기 실현을 돕기 위한 조직으로서 그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정책은 아니다 이런 이제 실현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민자치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 자기 실현이 가능한 최소 단위에서 우선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읍면동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립반 수준에서 이걸 활성화해야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반상회의라는 게 있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하다 보니까 좀 무너지고 그런데 우리가 순수한 의미의 주민자치 운동에서 반상회의가 얼마나 효율적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읍면동의 시장 군수와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우리 주민자치를 아주 허황하게 만든다. 보조성을 컨셉으로 볼 때도 개인과 창의를 노력으로 완수될 수 있는 활동을 개인에게서 뺏어가서
위원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에서 하니까 밑에 바닥에 있는 이 인간, 주민의 입장에서는 허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격차가 있고 그 사람들이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나하고 관련이 안 되니까. 연대성 측면에서도 결국은 그런 상태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연대를 하겠는가, 어떻게 공동 책임을 지겠는가, 우리의 공동선을 위해서 그걸 인크리즈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슨 동기부여를 가지고 활동하고 내 어떤 그 시간과 이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읍면동에서 시장구조 설치하도록 자체가 이 네 가지 컨셉으로 나눠서 본다 그러면 조금 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치 권한을 주민이 아닌 시장 군수로 규정하는 거, 이것은 이제 주민자치의 주민 중심과 보조성의 개념에 전혀 개입될 수 없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거 얼토당도 않다. 이런 이제 판단이 드는 거죠. 옛날에는 저는 이제 제가 행정직에서 30년을 근무하고 고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아니 이런 그 새로운 시도를 하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 줘야 주민들이 활동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안 만들어 주면 자기들이 어떻게 아사리판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구정해 놓으면 이제 이것은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 주민들은 이걸 할 수 없다라는 걸 전제하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자기 실현 욕구와 그 본능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데 이게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퍼레이션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자체도 주민들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증진시키는 거라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놀이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생활터가 아니고. 주민자치 구성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주민으로 구성된다고 모법에는 되어 있는데 주민은 빼버리고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돼서 이제 가장 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판을 모법을 위반했다. 그다음에 민주성을 후퇴시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헌법 소원도 냈는데 기각 당하는 것도 결국 주민자치권이라는 것이 국민 주권과는 별개의 개념인데 이걸 이제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됐다. 이렇게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 인간 존엄성 원리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주민의 주민자치 기본자치를 제외한다는 것 자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차라리 주민이라는 빼버려야지. 그냥 자치라고 그러고 앞에다 뭘 붙일지 모르면 위원자치라 하든지 그래야지 주민이라는 말 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근데 보조성의 원리도 마찬가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보조성 컨셉 자체도 들어갈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우리 사람들 보기에. 위에 있는 상위 기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 보조성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위에 있는 조직 입장에서는 자제거든요. 찾는 거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걸 좀 덜하고 참 어색하지만 아래서 제대로 해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잖아요. 격려해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런 이제 그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죠. 어차피도 빨리빨리 왜 안 돼? 우리가 노래에 나온 것처럼 보리가 펴거리는데 빨리 안 크니까 그냥 모가지 쑥 빼가지고 기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그다음에 주민자치 업무에 대한 이제 표준절의 컨셉인 주민자치 업무, 협의 업무, 수탁 업무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거 웃기는 얘기죠. 주민자치 업무는 주민자치회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자기들이 디자인하면 되는 것인데 업무를 이렇게 씌우고 나머지 업무는 하란 말인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또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재원의 소요도 재원이 왜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그러면 그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펀딩할 것인지 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재원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재정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건 엑스터널티잖아요. 내가 엑스터널티 제로가 되는 내 어쩌면 플라비 굿을 할 때는 내가 온전히 있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엑스터널티 외부 효과가 있으면 그 외부 효과만큼 있는 것은 위에 있는 다른 공동체에서 물고 나는 내가 예를 들어 엑스터널티가 20% 있다 그러면 80%는 내가 돈을 내고 20%는 딴 사람이 내고 엑스터널티가 100%다 그러면 나는 돈 하나도 안 내고 정부에서 내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원을 만들더라도 국방부로 해서 군대가 나라를 지킨다랄지 하는 것은 100% 엑스터널티잖아요. 그러니까 다 국가 정부에서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동네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거
국회 동네 이것은 쓰레기를 치우는 순간에 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나도 돈을 좀 내야지. 어. 그리고 또 근데 이제 그게 세금을 내는 이유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이게 주민자치 업무 부분을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것 자체는 그냥 뭐라 그럴까? 주민들에 대한 인격권 또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 완결성 이런 것들을 완전 무시하고 그냥 어 위에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주고 "너희들은 여기서 놀아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하는 말씀을.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자격과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선정위원회가 있고 추천의 방법에 서는 이것도 인제 원칙적으로는 아까 우리 원리적으로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직할 것인지 어? 우리가 무슨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는 게 좋겠으니까 그걸 위해서는 어떤 모양의 조직이 필요할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일을 시킬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인제 그렇게 교육을 받아라. 당연히 교육이 안 됐으면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동네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제주도 주민들이 받아야 할 교육과 종로구청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교육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총회 얘기는 그냥 이건 쓸데없이 하나 써 놓은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나라 차원에서 봐도 대통령의 행정수반이 있고 그다음에 사법부 수장이 있고 국회의장이 있는데 그것 말고 국민총회라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주민자치 해놓고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민총회 아무 권한도 없어요. 그냥 1 년에 한두 번씩 보름에 그냥 장구 치고 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안 해 봤습니다마는 동네 가서 이렇게 보면 1 년에 한 번씩 주민총회라는 걸 읍면동별로 해요. 누가 와서는 시장 군수가 와서 읍면동들 다른 동 사람들하고 이렇게 아주 한바탕 놀고 한바탕 노래 부르고 또 격려사 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많이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대는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원리가 있는 컨셉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무슨 주민세 징수액의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이런 그냥 필요한 어떤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아까 말한 엑스터널티가 큰 거랄지 또는 싹을 키우는 것이랄지 이런 경우 이렇게 규정을 해야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규정을 한다 그러면 어, 그 활동 자체를 어,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정권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금 걷어서 자기들이 회부를 그걸 우리가 회비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세금이거든요. 응? 그래 자기 회비를 내가 우리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 돈 얼마큼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막아놓고 상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줬으니 결국 가서 이제 설명해야 하고 아부해야 하고 협상해야 하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관리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뭐라 그러죠? 시의원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이것 말고도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좀 정교하게 하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또 반대로 좀 더 깊이 서치에 들어가면 개선 방안도 아주 또렷하게 더 의미 있게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오늘 말씀하신 것은 2023년 주민자치의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에 근거한 말씀이시죠? 네, 그거를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작년에 주민자치의 표준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행안부가 매년 그 개정을 합니다만 그 내용에 대한 그 말씀이었고 또 이 내용에 대한 세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발제자가 시간을 한 30분 잘 지켜주셨고 토론자는 30분이 아니라 10분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시간을 해놓고 하니까 혹시 참조를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오늘 발제 내용에 대해서 아주대 연구교수로 계시는 문은영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은영입니다. 먼저 그 발제문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기본 원리에 입각해서 표준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고민과 평가해 주셔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제자 박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냥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여기서 언급된 7차 표준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하는 것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이 7차 표준 조례안이 각 시군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민자치라는 게 결국 직접 주민들이 대면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1999년에 처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됐고, 이게 운영이 되게 된 계기는 1992년부터 사실 이제 지방자치법, 그다음에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그에 대한 주민자치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시행됐지만 이게 기대했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이제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2013년 시범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국에 퍼지게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행정구역으로 기본 단위로 하는 유일한 민관 협치 기구라고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자치회,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여기서도 스스로 직접 이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7차 표준 조례안 제안 취지에서도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회 다양한 참여 그리고 지역 여건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개선하겠다라고 취지를 밝히고 여러 가지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온 지 이제 1년 좀 안 돼 가고 있는데 지금 계속 비판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를 해봤더니 위원 선정 방법의 다양화, 위원 교육의 자율화, 위원 자격 명확화, 간사 또는 사무국 근거 삭제, 중간 지원 조직 지원 근거 삭제, 주민 총회 자치 계획 자율화. 그래서 이렇게 제기되는 비판점을 정리해 보면은 뭔가 굉장히 많이 풀어주고 열어주고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자율과 자치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좀 역행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몇 가지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위원 선정 방법이었습니다. 원래는 공개 추첨을 하던 것을 이제 공개 추첨 및 선출로 바꿔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정 방식의 다양화라고 하고 있지만, 실상 그 실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그 실태를 보면 여전히 사실은 읍면장 영향력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선출이라는 것을 둔 것을 기화로 읍면장이 위촉한 사람들로 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그래서 위원을 선정하도록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 읍면장과 수직적 관계가 있는 이장이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선정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오히려 더 열렸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치위원 정수도 기존 30인 이상에서 몇 명 이내, 그러니까 이제 30인을 맞추기 어려운 자치회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서 이제 그것을 더 다양하게 가능하도록 열어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조금 규모가 좀 더 소규모로도 가능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주민의 수가 작아져서 이장이나 동장,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활동을 계속 해오고 계신 자생단체 대표, 마을 유지, 이분들로만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이 가능하게 또 탈바꿈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히려 또 열어준 계기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관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후퇴될 수 있는 통로가 열어졌다라는 우려를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교육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반드시 사전 6시간 의무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 이제 자치의 운영의 편의성이나 효율성 차원에서 뭐 교육을 꼭 해도 되고 교육이 필요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공개 추첨 같이 의지는 있으나 생각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이 자치회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전 이해, 기초 이해, 공동 학습 이런 것들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없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시민을 시민답게 만들 수 있는 그 자발적인 질적인 수준이 담보되는 참여의 기회를 오히려 박탈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도 또 주민자치회가 인제 전환된 이후에 더 많은 기본교육, 더 많은 심화교육을 원하고 있었는데 이런 측면을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오히려 자치의 수준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 그대로 표준조례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법령의 합치성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지원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고 인제 그 안에서 채택할지 말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참고 자료일 뿐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제 표준조례 안에 또 맞춰서 또 계속 또 바꿔 나가고 운영되어 나가고 있는 실태를 고려해 본다면 표준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실제 주민자치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이나 운영 방안 요런 것들이 더 많이 반영이 되어서 좀 계속 진보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양적인 성장이나 만큼이나 질적으로 이 주민자치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효능감, 조직 내 신뢰 형성, 참여 소통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결국 주민자치의 성패는 주민들의 참여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참여의 기회나 조건이나 환경을 더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네, 토론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동할 정도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 짧은 시간인데 핵심 주민자치 조례안의 이 독소 조항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선정 방법, 그죠? 그러니까 말은 실상은 여러 가지 말로 미사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민자치를 운명동장 영향력 하에 두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여러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사회가 진화해 오면서 정부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주민자치,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제도로 좀 더 발전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한 이 조례안은 오히려 다들 많은 전문가들이 역행했다, 퇴보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이제 몇 가지 핵심적인 조항이 여기 나오는 거죠. 선정 방식, 공개 모집한다, 무작위 추첨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는 운명동장인 심사에서 선정한다. 근데 이게 계약이죠. 근데 참 재밌습니다. 제가 한번 자세히 보니까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했더니 공개 추천 방식이 정말 주민자치에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이 추첨에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겁니다. 맞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추첨에 당첨 안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운명동장이 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가. 이런 걸 우리는 악어 논법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정말 정작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고 관심이 많은 그러한 위원들이 추첨해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이것을 선정하도록 하는 그러한 그 이념을 그대로 그냥 묵살해 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러한 점에서 지금 이제 많은 그 행정이나 정치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이제 우리 좀 더 이 법적인 측면에서 한번 토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의 자문 변호사로 계시는 이동호 변호사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동호 변호사입니다. 먼저 그 법 조문이라는 게 이제 그 제정된 배경이라든지 뭐 역사, 원리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글자 그대로의 하얀 벽에 있는 글자로만 볼 때는 다 좋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가 이렇게 바뀌어도 그게 왜 바뀌었는지 모른 채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그러니까 이것도 웃겨. 표준이라는 말을 막 행정안전부가 이제 붙여가지고 막 배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그 원래 조례에 보면 표준조례라는 용어는 없어요. 표준이라는 말이 굉장히 오해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 비표준이야? 너네는 뭐 정상에서 일탈해서 이런 걸 주기 때문에 표준이란 말을 이제 그 조례, 시범 조례 안에 붙이진 않고 그냥 조례 안이라 그래요, 안. 근데도 행정안전부는 표준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다 배포를 하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입에 이제 표준조례라는 게 이제 붙거든요. 그리고 표준조례라고 우리가 이제 호명을 해놓고서 표준조례를 막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행정안전부에 이제 조례에 대한 어떤 그 유권 해석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해당 부서는 표준조례라는 말을 안 쓰고 그 시범조례, 참고조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또 이렇게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 2023년 5월에 배포한 거에는 표준이란 말을 쓰고 쫙 배포를 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 자체에서도 우리가 그 이 비판 정신이 없으면 이제 무조건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전에 학회에서도 얘기를 한 게 우리가 그냥 시범이라고 하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가 시범 단계잖아요. 예.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시범조례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정확한 용어가 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계속 이제 행정안전부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표준조례안이라는 게 좀 입에 익은 상태인 거는 부인할 수 없는데 여기 보니까 학생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문제점을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법조문을 그냥 보면은 그 맥락이나 역사성이나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보면은 다 좋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뭐 자치하고 뭐 주민자치회라고 하는데 아유 자치면은 뭐 아름답고 다 좋은데 거기 뭐 문제가 있는 줄을 우리가 모르는데 그거를 인제 이번 발제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보조성, 연대성, 이 공동 선의 원리 그리고 참여의 원리라는 그 카톨릭 사회 교리에서 우리 이어지는 그 원리를 가지고 그 잣대로 인제 분석을 해 주시니까 저도 인제 나름 이제 헌법소원 주민자치중앙회와 함께했던 헌법소원을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뭐 나름 인제 실정 법을 하는 사람 중에서는 많이 봤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훨씬 더 이 문제점에 대한 자각이 좀 더 제가 인제 깊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발제를 들으면서도 이 문제점들이 과연 이 5 가지 원리인가요? 예. 뭐가 문제일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발제문 제가 토론문 쓰면서도 생각을 했는데 더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자면은 그 앞에 교수님께서 표준조례 이번에 23년에 배포한 그 시범조례라고 할게요. 시범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인제 잘 지적해 주셨던 것 같고요. 뭐 사실은 거기서 굳이 뭐 더 보태거나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데 아니면 자세히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짧은데 제가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면 사전 6시간 의무 교육 조항 삭제라는 게 그러니까 교육도 필요해요. 물론 관이 개입하는 게 보조성 원리에 반대되거나 참여성 원리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 관이라는 게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관의 도움도 필요로 한 거고 적절하게 지원도 받고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문제됐던 건 뭐냐 사전이 문제됐었어요. 그러니까 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무조건 6시간 교육 받고서 그다음에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한다 해서 이게 저희가 헌법소원을 냈던 건데 아직도 결정이 안 나는 건데
그럼 왜 이걸 사전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니 사람들이 뭐 그런 거예요. 잘 모르고 왔다가 그냥 하는데 아이 저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그냥 옆에 누가 같이 가자고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기요 그렇게 오시면 안 되고요. 예,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들으시고 6시간 들으시고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발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게 굉장히 보조성 원리에 침해되는 거고 관이 굉장히 이게 교육시킨다라는 엘리트주의적인 사고, 관체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교육 자체가 부정한 건 아니고 사전에 하지 말고 선정되면 그다음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예, 근데 이걸 무조건 사전에 6시간 교육받고 그거 안 받으면 아예 선정자 자격에서 배제해 버린다. 이거는 법에도 없는 것. 법에도 없는 거 표준조례가 감히 도입했던 거 그 문제점을 지적한 건데 7차 개정 조례에서는 그렇다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예, 물을 버리면서 애까지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교육 조항을 다 빼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나중에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 전에 이제 박원순 시장 있을 때 주로 이 교육하는 강사들이 다 이제 시민단체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유명한 이제 시민단체의 상근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강의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시민단체의 지배를 받게 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좀 악용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없애기 위해서 딱 일단은 없앴는데 저는 여튼 다시 부활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사전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죠. 보조성 원리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참고로 이제 법이 이게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거에 있다가 23년도 작년 7월 달에 법이 개편이 됐어요. 예, 지금은 어떤 법이냐면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 특별법. 그 전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키워드였으면 이번에 지역균형 발전이 키워드인데 어쨌든 법명이 바꾸고 기존의 다른 법이 통합돼서 이 법이 됐는데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 조항은 그대로 갔다. 예, 그대로 승계가 됐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 원래 이 지금 현재는 40조에 1, 2, 3, 4, 5, 6, 7 7개 조항에 이제 담고 있는데 실제로는 별도로 법률로 정하라고 또 해놨어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지금 시범 실시 단계지만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해라라고 한 게 그게 이제 2013년에 지방균형발전법 때부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때 됐는데 지금까지 그럼 법이 제정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주민자치관의 기본법이. 물론 법률 안은 발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지난 국회에서도 지난 국회에서 그래도 한 7명 의원들이 발의를 하면서 좀 더 발의 건수 자체는 확 늘어나긴 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돼요.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심리가 안 되는데 아쉬운 거는 이제 김두관 의원하고 이명수 의원이 그래도 이 주민자치 어떤 그 원리에 좀 충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 두 분이 이제 다음 국회 진입이 이제 하실 수 있을지 이제 그게 좀 약간 좀 우려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김두관 의원님도 아마 뭐 그 국민의힘 당 쪽에서 뭐 자객 공천한다 해서 이분을 막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또 이명수 의원이라는 분은 본인이 이제 자진해서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다음 새로 원이 구성되더라도 과연 이 어떤 부진한 입법 논의를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원리 중에서도 공공선을 실천할 의무가 우리 공동선을 실천할 의무가 이 시민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게도 같이 있는 거다라는 문구가 저는 눈에 확 들어갔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가가 지금 공동선의 선을 실천할 원리를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7차 개정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게 논의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 정부 쪽에서는 좀 그래도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주민자치 쪽을 좀 뭐랄까 약간 그 시민단체의 어떤 사업 대상으로 좀 보려는 면이 강했는데 그런 문제점을 새 정부에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을 한 게 아니라 다시 그냥 그 전으로 돌려버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 선정을 그 공개 추첨으로만 하다가 선출이라는 걸 넣어서 그러니까 공개 추첨이라는 방식으로 떨어지는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걸 넣은 건 좋은데 위원 선정 위원회 이건 동장이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 선정위원회라는 건 중간에 있긴 하지만 실제로 동장이 내가 뽑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저기 다 말씀을 잘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과거를 자꾸 회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의무 교육이라는 것도 그 사전 교육이 문제인데 그럼 사후로 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아니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또 나중에 주민자치회를 역임하고 나중에 또 시민으로 돌아갔다 다시 돌아오고 하면서 더 교육받은 인원들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아예 다 버려 버리는 식으로 예 과거를 회귀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공동선의 방기다.' 예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제를 통해서 저도 앞으로 볼 때 항상 인간의 존엄성, 연대성, 공동선, 이 참여의 원리를 좀 머릿속에 넣으면서 예 이 관점에서 이 문제점을 좀 비판할 수 있는 비판 정신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정수를 여기 보니까 30명 이상이던 걸 최대 30명 이내로 축소시켰어요. 그러면은 10명으로도 주민자치를 구성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그 10명이라고 하면은 누굽니까? 읍면동장에 의해서 발탁된 소수에 의해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도저히 이러한 조항을 누가 어떤 논의를 거쳐서 수기를 거쳐서 만들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우리 변호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되겠구나. 이거 뽑았다가 금방 그만둘 사람을 뽑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동상 공공성과 연구원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유동상입니다. 사실은 제가 학회에 올 때는 우선 분위기 파악부터 하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 분위기였으면 제가 좀 점잖은 생각을 하고 왔을 텐데, 맨날 플로어에 한 2분 계시는 그런 학회를 연상하고 와가지고, 코드를 빨리빨리 돌리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래간만에 학회, 사실은 업계를 잠깐 떠났다가 다시 한번 와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말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네요. 저는 사실은 주민 자치에 대해서 지금 워낙 앞에서 발제자뿐만이 아니라 토론자분도 명확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어떤 것보다는, 그리고 또 지금 현재의 어떤 주민자치 표준조례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미 앞서서 다 하셨으니까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작년, 재작년, 요즘 몇 년 동안 계속 지방자치단체를 다녀 보는데 정말로 다양하더라고요. 주민자치회라고 부르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부르는데, 어떤 지방자치단체 갔다가 우리는 위원회인데요, 우리는 회인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그렇게 아니다, 나쁘다 이런 모습은 안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주민자치를 하면서 제도를 논하고 있는데, 그러한 제도들이 명확하게 주민자치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민자치를 뒷받침해주는 명확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제도는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양한 생각의 주민자치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오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갈등 등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법조안 가지고 몇 년을 싸워서 뭐가 되느냐 이거죠. 지금 표준조례 아니니까 약간의 융통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정치적인 스펙트럼에 따라서 주민자치를 조직하는 것들이 다 다르겠죠. 그 상태에서 운영을 해보고 실험을 해보고 그러한 경험적인 수치가 쌓였을 때에
우리가 조금 더 경험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이 좀 더 낫다 그렇지 않다를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드는 의문입니다. 제가 주민자치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주민자치에 대한 사회적 자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주민자치를 했을 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자본은 수많은 갈등도 동반을 해야만 사회적 자본이 쌓입니다. 여기 우리 이 세션이 얘기하고 있는. 따라서 조금 갈등이 더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다양한 갈등 요소들을 유발하면서라도 지속적으로 실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은 주민자치를 애초에 시작을 할 때에 누가 먼저 얘기를 했을까요? 주민자치 하자고. 주민들이 얘기했나요? 그건 아닙니다. 학계에서 얘기했을 거고, 그리고 정부에서 약간 푸르죽죽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지방 분권을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사실은 주민들은 주민자치가 뭔지도 모릅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생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할 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자치는 저 옛날 고대 사회로 가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들을 갖다 지금 현실에 적용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현실에 그게 과연 적용이 될까? 읍면동이 아니라 통리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 가족끼리도 공동선이 안 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허구한 날 싸웁니다. 한 가지 목표가 안 생겨요. 똑같이 생각하는 선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단위라는 게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것이, 그것을 디테일하게 보강한다고 한들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관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한번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그 법 조항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논박보다는 조금 더 경험적인 수치들을, 우리가 경험적인 것들을 갖다 좀 더 쌓아가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리고 지금 발제자께서 이 표준 기본 원리 4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을 읽어봐도 이게 교리라 그런지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보편적인 설명 논리화 시켜 주셨으면, 이제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하시니까 좀 그래 주셨으면 어떨까? 그래야만 보편적 설명 논리로 되어야만 이런 어떤 교리라고 하는 당위적 개념이 조작화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평가를 하신다고 하니까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요소들을 뽑아낼 수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래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관주도의 어떤 주민자치법, 주민자치법이래. 주민자치의 표준조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명확한 대응 논리를 구성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러면 오히려 부족한 대응 논리 때문에 저쪽에 우리가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반박거리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 저는 저 솔직히 기독교고 카톨릭고 불교고 다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어쨌든 이런 당위적인 개념을 가져오실 때는 정말로 그것이 우리가 다 많은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원리화 시켜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아직 시간 거의 1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교육하는 것과 관련해서 뭐 사전 사후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저도 몇 번 가서 이제 교육을 해봤는데, 저는 교육 받는 사람들의 구성원을 보고 이래서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교육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시간이 좀 남고 하니까 오시겠죠.
저는 기왕 우리가 주민자치를 고민을 할 때에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고민할 것은 젊은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구 감소라든지 인구 절벽이라든지 청년들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주민자치 쪽에서도 같이 녹여낼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을 조금 더 주민자치에 자신들의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준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모두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시고 주어진 시간 내에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하나 아까 가톨릭 사회 이론에 대해서 그 어떤 특정한 그 종교적인 원리로 이제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이나 철학이나 이쪽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지만 특히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가톨릭 사회 교리가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을 미친 것은 당연히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부터 지금 말하는 이러한 네 가지 원리, 인간의 존엄성까지 포함해서 이것들이 연연히 역사적으로 통해서 이어져 오는 것이고 또 이제 그나마 상대적으로 최근에 와서는 수많은 그 가톨릭 학자들이 영향을 받은 게 바로 또 신스콜라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가톨릭의 사회 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철학적으로 인간의 그 사회 사상적으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면면이 이어져 온 그러한 그 축적된 지식이 주민자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원리로서 강조되어 왔다 하는 것을 그것이 이제 가톨릭 사회 교리에 농축돼서 발현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제자 대신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로 이제 플로우에서 여러분의 기탄 없는 토론을 듣겠는데 먼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주민자치의 이론이나 조례나 이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부단한 관심과 아주 예리한 그러한 그 분별력과 본질을 포착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마크 조커버그가 이야기한 대로 브레이커예요. 현실에 그런 그 얼음을 깨는 그리고 주민자치가 왜 중요한지를 필생의 파이오니어로서 그 개척하고 계시는 그 한 분, 중앙대 교수이신 또 주민자치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전상직 교수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장님께서 강제로 시키시니까 복종하겠습니다. 이제 허선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허 박사님께 이 부탁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 박사님은 행정고시 18회시고 경제기획원에 근무하셨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경제기획원에 계실 때에 대한민국 전체를 살펴보시던 그 안목이 이미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거의 평생을 바치다시피 하셨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이라는 키워드하고 거래라는 키워드하고 이 세 가지를 합하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물을 양이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고 우리 허선 박사님이 주민자치를 이 현재 있는 현상을 소화시키시고 나면 어떤 작품이 나올까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바가 커서 이제 부탁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 25년에 이 주민자치를 대부분은 행정학자, 지방자치학자들이 이제 소화해서 내놨는데 닝닝합니다. 현실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근본 치유 처방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관료 시각이나 뭐 별로 다름이 없는 이런 처방만 나와서 이제 제가 그 사업가인 제가 들어와서 이제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근본 성찰이 안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드릴 때 인간 존엄성, 이제 연대성, 이제 또 보조성, 공동성 이 네 가지 개념을 지난번에 발췌하실 때 이걸 그냥 원리만 하시지 말고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표준 조례에다가 대입을 좀 시켜서 한번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하는 거는 발제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발제문을 어제 그저께 보면서 허 박사님 참 고생 많으셨다는 생각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실제 특히 이제 그 비판하셨던 내용 중에서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쭉 중에서 주민자치 설치에 관한 조항 예리하게 봐주셨고요. 이건 완전히 뺏어가 버린 거잖아요. 주권을 뺏어가 버린 겁니다. 주민자치회에서조차도 주민들은 주권자가 아니에요. 읍면동장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권자라는 이 점 잘 지적해 주셨고요. 구성에 대해서도 주민이 주권자가 아니라 회원도 아니고 그냥 위원으로 그냥 근데 이 위원도 주민이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동장이 뽑아버리니까 또 추첨으로 뽑는다. 저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작년 5월에 개정했는 표준조례 개정안이 그전에는 공개 추첨을 하던 거를 이번에는 선정위원회를 바꿨는데 이게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예전에는 선정위원회가 하다가 문재인 정부 와가지고 추첨으로 바꿨는데 이 추첨은 시민운동가가 진입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 걷어낸 건 잘 걷어냈다고 보고요. 그러면 주민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시 동장한테 맡긴 거는 악입니다. 역사적인 성찰은 조금 필요하다고 보여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격과 선정 방법 이거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에 관해서인데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주민자치회를 통째로 시민단체 위탁을 해버린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건 이런 신탁통치는 주민자치회를 시민단체에 신탁통치시킨다는 거는 저는 이거 어떤 발칙한 발상인지 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정말 참여연대 저도 몸담고 있으면서 같이 일했던 박원순 시장을 아주 호되게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건데 앞으로도 누가 물어도 이거는 박원순과 문재인의 폭거다. 이거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조항들 이거를 다 짚어 주셨습니다. 이 점 맞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이제 허 박사님께 부탁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제 분석했는 걸 가지고 재조립하는 이제 여기서 생산을 해내는 방법으로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면서 봤을 때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주민자치를 이제까지 하면서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할까봐 겁내서 주민자치를 못하게 막는 규정이지 주민들 보고 주민자치를 하라는 규정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행안부 보고는 이런 주민자치 입장에 봤을 때는 행안부를 빨리 해체하는 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고 혹평을 할 정도로 있는데 이 내용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모르면서 흔히들 하는 비판이 저래 갖고 주민자치 되겠어. 이제 흔히들 얘기하면 뭐 저기 인구절벽, 한국의 인구절벽이 문제인데 주민자치는 해결할 수 있어. 그다음 이제 지방소멸 이거 주민자치는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요만큼도 권한이 안 주는데 무슨 일로 합니까? 정부가 수조 원을 쏟아부어도 안 되는 일을 주민자치가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자치 원리로는 가능해요. 근데 원리를 실천하는 주민자치회는 대한민국 어느 시장 군수도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주민자치가 지금 정치 구도 안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 행정 구도 안에 편입이 되어 버렸습니다. 원래는 비정치적으로 비행정적으로 사회 안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게 정부가 주도해서 먼저 정치로 끌어들이고 먼저 행정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분명한 임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무조건 정치적으로 됩니다.
할 일이 분명하면 사업 조직으로 가는데 할 일이 없으면 모이면 여론 정치로 갑니다. 이제 그걸 나는 행안부가 이제 자초를 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어디 그 이제 차관님하고 얘기할 때 자초했는 거 이제 푸십시오 그랬더니만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공부하실지 안 하실지는 제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 이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자 노인들밖에 없으면 노인들로 구성하는 게 주민자치입니다. 노인들밖에 없는데 젊은이 없다고 안 된다 그러면 그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정부기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젊은 사람이 없는 것 주민자치회 대학 세계 아무데 가도 젊은이 없습니다. 젊은이는 시장 영역에 가서 정치 국가 영역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 지방에 와서 한가하게 저녁에 뭐 쓰레기 분리하는 거 어떻게 하고 저기 방법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얘기하는 젊은이 없습니다. 단지 어른들이 결정해 놓고 젊은이들한테 같이 참여하자는 것은 가능한데 젊은이들이 그 문제를 먼저 원천적으로 제기해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단지 어른들이 이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하는 게 맞다는 게 제 현장적인 관찰입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민자치에서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인간 존엄성에서는 첫 번째 주민자치회 구성할 수 있는 기본 권한을 주민들한테서 뺏어갑니다. 존엄성이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주민들이 수평적으로 연대해서 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주민들 연대를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보조? 아예 주민자치회 못하면 지금 이렇습니다. 곧 이따가 이제 제가 공개할 겁니다만은 읍면동장들이 주민자치위원만 선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선거에 직접 개입을 합니다. 그건 이제 이번에 터뜨리려고 그럽니다. 이제는 제가 25년 동안 봐주고 왔는데 이제는 못 봐주겠다고 그래 터뜨리려고 그러는데 실제 해도 너무합니다. 몇 명이 짜가지고 그냥 날치기 선거해가지고 당선시켜버리고 무력화시키는 거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는 눈뜨고 못 본다 그러는데 이런 현실들을 주민자치 정책 담당자들이 전혀 모른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생각이고요. 학계에서도 잘 몰라서 저는 이제 이거를 오늘 같은 회의를 통해서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한 분이라도 더 알아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 이제 사전교육 문제 뭐 이런 것들 뭐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은 오늘 이 정도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주민자치위원 선정 방식이 공개 추천 방식이 과거 문재인 정부나 또 박원순 시장이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 공개 추천 방식을 아예 없애버려서 읍면동장이 뽑겠다. 이거는 아까 이동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애를 씻어가지고 씻은 물을 버린다는 게 애를 버려버렸어요 지금. 애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게 지금 이 조항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조금만 한글만 아시면은 조금 읽어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아주 매우 갑갑합니다. 저는 인문사회학을 평생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플로어.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과장 정도로만 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그죠? 네. 아, 그렇게 돼. 네, 우리 얘기하시죠. 예, 저도 발표하신 선생님이나 토론자분들께 대체로 공감을 하는데요. 약간 표준 조례 안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표준 조례가 이제 개정 조례안이 30명 이내로 제한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하고 좀 다릅니다. 이제 원래는 그 이전에 규정은 최소 3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표준 조례를 제시했고 지금 바뀐 거에는 땡땡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그 주석에는 땡땡명 이내를 땡땡명은 뭐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10명, 20명, 30명 등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땡땡명이라는 게 30명이라는 게 아니고요. 땡땡명이 100명을 할 수 있고 1000명을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전에 최소 30명 이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대부분의 이제니 다 50명 내외였습니다. 그렇죠? 50명 내외인데 지금은 그럼 그걸 현실적인 걸 반영해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냥 조례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래 잠시만 이 입법할 때 원래 입법 정책적으로 법안에서 최소 몇 명 이상으로 한다는 것보다 몇 명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더 보편적입니다. 법 기술적으로 봤을 때 몇 명 이상이라는 건 위에 리미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법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맞는 부분에로 약간 자꾸 수정이 있었을 뿐이지 몇 명이라는 인원 제한을 더 낮춰서 규정한 건 아니다. 그걸 오케이, 하나 좋습니다. 그 그걸 이동호 하나 변호사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고요.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그 연계된 내용을. 거라서 같이 다 말씀. 네네. 그 다음에 예. 그 말씀 지적하신 거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보통 법에 보면 무슨 위원회 같은 거 설치할 때 위원회 정수를 갖다가 보통 이내로 하잖아요. 그건 맞는데 여기는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건 일종의 회원으로서 주민의 대표예요. 그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의 정수를 200명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최소를 정했어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그 정부 권한을 이렇게 위탁받아서 뭘 심의 자문하는 그런 위원이 아니라 대표거든요. 대표면 대표수에 대해서는 최소만 규정하면 되지. 그걸 상한을 두는 거는 원래는 이건 어떻게 보면 헌법적 원리에는 우리 안 맞는 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상한을 두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명 이내라고 말씀하신 대로 30명이라고 예시를 적었으면 상한을 둔 거죠. 뭐 그게 1000명이더라도 1000명 이내라면 예시를 둔 건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한을 뒀다. 그래서 더 한 발 더 나가서 30명 이내로 뒀다. 이렇게 지금 왜곡돼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실제로 상한을 안 둔 겁니다. 1만 명 이내라도 각 뭐 종로구 의회에서 우리는 1만 명 이내로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겠다 하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1000명, 100명 할 수 있는 물론 합리적인 선에서 하겠죠. 다만 법 기술 형식을 바꾸라는 그런 공고 정도에 지나지 좋습니다. 않는 겁니다. 이건 네. 상한을 둔 게 예, 아니라는 됐습니다. 걸 예, 명백히 할 거기다 충분히 다 이해가 됐습니다. 30명이라는 선을 뒀다는 건 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네.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왜곡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 내용을 예. 우리가 다른 분들의 의견, 이거 내용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시죠.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 표준 조례 안을 제가 이제 맞이하면서 야, 이 또 다른 옛날에 그 괴상한 괴물 같은 짓이 또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전에 행안부에서 아니군요. 환경부 사이드에서 표준 조례를 내려보내면서 스컴이라는 찌꺼기라는 뜻의 스컴 이거를 그냥 표준 조례로 내보냈거든요. 이제 이거를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스컴을 찌꺼기라고 하면 어떠냐? 무슨 문제가 되냐? 더 명료하고 입법 기술상도 문제가 안 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 표준 조례 안으로 하지 않으면 저희들 못 배깁니다. 다 표준 조례 전국이 다 조례가 또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짓을 이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해왔죠 그동안. 그래서 왜 표준조례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가. 지방자치 한 지가 33년이 되고 있는데. 이거 참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표준조례를 만들어주고 했던 그런 중앙정부에 있는 분들이 나 근무기간이 거기서 얼마나 있다 가시는지 한번 카운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있다 가세요. 근데 세상에 무슨 대단한 자기들이 전문가인 것처럼 열심으로 일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판을 다 깨왔다.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다소 좀 격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건 지방자치 운영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싶어서 한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한참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의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그냥 편하게 누가 한번 얘기해요. 아니 잠깐요. 우리 저 대학원생 중에서 다른 사람 없습니까? 우리 학생들?
아니 아까 하셨으니까 그러면 예, 이쪽으로 나와서 아니 좀 나눠야 됩니다. 아니 앞에 먼저 하시고 나서 하도록 하시죠. 대학원생이세요. 대학원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지금 주민자치와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주거 형태가 변화가 되면서 아파트 등 집합주택 위주의 도시계획에서 이제 지역에서 적합한 주민자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학계에서 이제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제기하고 있는 선거를 통해서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입주자 대표, 동대표 이것을 지금 현재 선거를 뽑고 있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 단위를 통리 단위로 변화시키자 하는 것에도 적합하고, 그 다음에 예산 지원에 따르면서 예산에 예속돼 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데 관리비를 통해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예산이 일부 지원되고 있고 다 해당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차 개정 그 표준 조례안을 계속 문제가 나타날 정도로 그거 하고 있는데 별도의 법규 제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주민자치와 같이 연계시키느냐 이것만 조금 용감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과거로의 회기는 이제 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그 아파트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어떤 이점이 있는지 제가 한번 살짝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울주마 그 톰즈 악기 하나로 그 나라의 국민들한테 자기의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상당히 그 지역 주민들을 하나로 뭉치는 그러한 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곧 아파트에 각종 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 벽을 허물고 그 다음에 재능 기부를 함으로써 학원을 제일 많이 사교육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재능 기부로 조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사교육비 전략에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악기를 가르쳐 준다든지 그다음에 공부를 그 방과 후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해결해 주고 지역 아동 센터 아이들도 흡수해 주고 천자문 교실도 만들고 이렇게 돼서 사교육비가 절약이 되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 대책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독거 노인이 지금 현재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가까이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동호회에서 조금 해결을 해줄 수가 있고 다문화 정책 가정을 흡수해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귀농 귀촌에 따른 텃세 이런 것도 많이 예방이 되고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 이런 것도 나름대로 자치로 이게 해결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예, 이상 제 의견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한 가지 참고는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이번 행정부의 표준 조례안이 뭐 강제가 아니라 참고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고 사항이면은 각 지역에 따라서 알아서 해라. 그럼 각 지역이라고 하면 뭐겠죠?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 지방의회 의원들이 누가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달리 적용이 되겠죠. 그죠? 이제 이거에 저 보게 되면은 아주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몇 명 이내라고 했는데 지금 표준 조례안을 보게 되면은 읍면 동장이 선출을 하고 하다시피 하는 데서 그럼 예를 들면 몇 명 이내로 30명이 아니라 100명 이내로 그들이 규정하겠느냐. 숫자가 작아들면 작아들었지 절대로 늘어나진 않지 않겠느냐. 맥락에서 볼 때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보게 되면 또 뭐 연 1회 이상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이걸 갖다 대폭 또 축소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이고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거 이건 못 보겠다. 그죠? 이런 기회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학자들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한 5분 남았는데요. 다시 한번 잠깐 짧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저도 표준조례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각 이제 개별 기초의회에서 자율적인 조례를 만들면 되는데, 근데 다만 표준조례에 대한 논의가 세부적인 사항으로 봤을 땐 사실관계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건전한 논쟁을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로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고, 스스로 그 프레임에 가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30명 이내라는 건 누구도 정해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표준조례를 반대하는데 오늘 표준조례가 30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30명 이내로 해야 된다고 스스로 그렇게 정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개 추첨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바뀐 표준조례 안에도 위원선정위원회라는 2008년도에 같은 명칭의 기관만 들어왔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 또는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표준조례 안에서는 위원선정위원회라는 게 없고, 다만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읍면동장이나 기타 기관장들이 추천한 인사들 중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풀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 풀이 없어지고, 예전에 그러니까 공개 추첨을 하는 주체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추첨을 위한 위원회가, 그러니까 추첨을 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으니 이번에 추첨하는 주체를 위원선정위원회로 명확해서 하겠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만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우리는 공개 추첨 형식으로 위원을 뽑겠다, 아니면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하겠다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공개 추첨이라는 게 배제된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네. 논의는 공개 추첨을 못하게 좋습니다. 그럼 그 하는, 내용에 그건 대해서 사실관계가 왜곡된 그 거라고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이동영 변호사님의 말씀드립니다. 한번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표준조례 문제점을 이제 비판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 원리에 따라서 보는 게 이번 이제 세미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좀 많이 저희가 표준조례를 비판했지만, 행정학 우리 전공하시는 대학원생 여러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표준조례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순기능이 있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했지만 그 기술적이거나 전문적인 사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입법 역량이 부족한 자치단체가 위법적인 조례를 제정하지 않도록 그 하나의 가이드 차원에서 주는 순기능은 분명히 있어요. 사실은 아무거나 툭 던져놓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민자치회에 와서는 표준조례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까지 건드리고, 오히려 상위법, 정부가 정한 상위법에도 이게 반하는 내용을 정했다는 게, 그게 뭐냐면 위원이거든요. 법률에선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라는데 조례로 와가지고 위원이라는 식으로 해서 주민의 참여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위헌적인 성격이 있다 하고, 다만 행정안전부는 그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시범이야. 시범이기 때문에 봐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은 어디로 넘어가냐? 국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별도 법률 정하려고 하는데 국회가 지금 별도 법률을 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 부작위 상태 10년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결국 국회가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안부하고 막. 행안부는 우리가 무슨 죄겠습니까? 솔직히 공무원들은 자기 자리 2, 3년 지키다 가면 되는데, 예, 그런 좀 문제가 있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민 그 표준조례를 무조건 우리가 뭐 입법 의도나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막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그 공개 추첨이 살아 있다고 하지만, 그 공개 추첨 어디서는 위원 선정위원회라는 걸 부활시키고 그 위원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동장이 관여한다라는 거, 그 부분이 독소 조항이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발제문 2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거기 조례 개정 연역을 하단에 쭉 썼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개정 자치분권 제도가 땡땡땡땡 있거든요. 23년 8월 25일. 이게 뭐냐면요, 행안부가 배포한 공문에도 있어요. 이 문서번호가 땡땡땡땡이에요. 이런 게 어딨냐고요. 문서번호 땡땡땡땡인 게.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아까 말씀 과장정결로 했다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또 장관도 부재한 상황이었어요. 행안부 장관 이태원 사태 때 탄핵당하면서 이 사이에 과장들이 어떻게 보면 장난질을 저희는 이제 쳤다라는 의심이 들 정도고, 이게 뭡니까 땡땡땡땡.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아셨습니다. 예, 표준조례에 땡땡땡이란 말을 전 처음 들어봤네요. 그래서 저만 처음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왜뭐 규정을 만드는데 땡땡땡이 나오나요? 자, 시간상 아마 학회 중에서 이렇게 난상 토론이
아주 활발했던 학교는 제 경험으로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상기 교수님 뭐 한마디 예, 좀 하시고요. 제가 너무 자주 마이크 들어 죄송합니다. 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 99년 그 2000년쯤에는 표준조례를 안 만들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는 조례 준칙이라는 걸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형태는 어떤 건지는 법적으로 뭐 다 아시고요. 그때 이제 행안부 그 사무관하고 저하고 이제 그 만들 때 이제 없앴던 게 뭐냐면 임기를 표준 조례 안에서 없앴어요. 주민자치위원 임기를. 이건 알아서 해라. 그다음에 이제 시군구 의원을 관여 못하게 했습니다. 아예 조항을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내려가서 운영하다가 보니까 시군구 의원들이 본인들이 조례 재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슬금슬금 자기네들 상임 고문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뒷문으로 밀고 들어온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요즘은 그게 보편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임기를 없앴는데 이게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유력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제 유력자들이 있으니까 이게 자꾸 구의원, 시군구원들하고 충돌을 일으키니까 조례를 만든 겁니다. 임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제한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미운 사람이 시군구 협의회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시군구 의회에다가 정면 도전을 하니까 소급 입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원장 자격 상실시키고 위원장 자격 상실시키고 시군구 협의원 자격 상실시키고 난 뒤에 6개월 뒤에 다시 복귀시키는 이런 만행들이 쭉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보통 이 얘기를 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같이 이제 좀 현실적인 토론이 됐으니까 이제는 현실에 있는 문제를 이제 좀 더 끌고 나와 가지고 발전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됐다는 데서 오늘 허선 박사님께 대단히 고맙고요. 허 박사님 그 경제개혁원에서 나라 기획하던 실력하고 저기 공정거래는 거래가 쌍무적이잖아요. 그게 공정하게 만들었던 실력이 이미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도 이제 정치적인 관계나 행정적인 관계나 이런 관계에서 쌍무적으로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이 주민자치야말로 정말 먹고 사는 일이구나 하는 그 의미를 파악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또 특히 젊은 연구자들에게 감사드리고 먼저 감사드리고 오늘 발제를 맡으신 허선 박사님, 그다음에 문은영, 이동호, 유동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션 주민자치 기획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